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부길 이런 걸 해오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만은 이번에 세 분의 젊은이들을 20대 젊은 분들을 계속 모시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흐뭇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구민지 씨인데 역시 클럽 창작과 비평 출신이시고 오늘 부산서 오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편집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구민지라고 합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와 한국어 문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글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은 인생을 글과 함께 지내길 원해 편집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 4학년으로서 취업 준비로 바쁘지만 책을 멀리하지 않으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끼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요. 최근에는 창비 부산에서 석 달간 열린 창비 편집자 학교를 수료하였으며 창작과 비평을 함께 읽는 클럽 창작과 비평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번 공부기를 통해 선생님에게서 시에 대한,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통찰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즐거운 대화를 해보고 싶다. 네. 저는 출판 편집자, 그 중에서도 문학 편집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문학 분야에서 영문학자, 평론가이시면서 1966년 창작과 비평을 창간하시고 50년간 편집인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나 평론가와는 다른 문학 편집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문학 편집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한 저와 같은 편집자 지망생들에게 주실 조언도 구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출판 편집자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직종은 아니죠. 네. 그런데 출판 편집자를 하시겠다니까 그것도 참 나는 대견하다면 대견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듣자니 이번에 클럽 창비하시던 분들이 다 시를 좋아하시는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가 영미권이나 일본보다는 낫지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시를 좋아하는 편집자라고 하니까 편집자 지망생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더 반갑습니다. 지적하셨듯이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도 내 시간이 가장 많이 투여된 분야 중에 하나가 편집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창작과 비평 편집인을 은퇴하면서 지금 이제 실무에서는 손을 뗐지만은 그전에도 내가 실무를 그렇게 많이 안 챙긴 일은 오래됐었지만은 걔가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원고 검토도 하고 원고 청탁도 하고 받아오고 또 인쇄소에 들고 가고 이러니까 다 혼자 했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에서는 어느 정도 해방이 돼가지고 편집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는데 나 자신은 항상 내가 나의 말하자면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에디터다, 편집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편집자와 연구자나 평론가와 다른 문학 편집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 이런 걸 물으셨는데 물론 연구자나 평론가도 사람 나름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연구자는 연구만 하면 되고 평론가는 평론만 하면 되는데 편집자는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 원고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읽고서는 일종의 평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론을 쓰는 건 아니더라도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글에 대한 최초의 평론가 노릇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이것저것 연구도 해야지 판단이 되고, 거기다가 평론가나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는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됩니다. 편집자는 당장에 싫을까 말까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론가는 작품이 이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그때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 임무가 일단락은 되는데, 편집자는 항상 그 다음을 또 생각해요. 이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받아서 살려놓으면은 다음번엔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교육자 같은 그런 역할도 있고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요즘은 또 사업적으로 출판이 어렵고 하니까 웬만한 간부급의 에디터가 되면은 장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팔릴까. 근데 그 경우에도 요것도 좀 팔리겠지만은 이 사람은 잘 키워놓으면 더 잘 나가는 작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편집자가 훨씬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직종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에 비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편집자를 별로 대우를 안 하고,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은 출판사들이 여성 직원들 잔뜩 고용해가지고 막 그 기계적인 노동에 부려먹다가 몇 년 후에 또 다 갈아가지고 더 임금이 싼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이제 이런 그 풍조가 많았기 때문에 유능한 편집자가 잘 양성이 안 됐고 그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이, 저도 아직 실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측되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학 장르에서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창비 시선 중에서 재밌게 읽은 시집이 많습니다.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황인찬 시인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 이재니 시인의 아마도 아프리카, 박소란 시인의 심장에 가까운 말, 안미옥 시인의 온 등 이렇게 재밌게 읽었는데 좋아하는 것을 말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만큼 선생님의 시에 대한 사유가 많이 실린 2011년 평론집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을 즐겁게, 아니 힘들지만 보람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제1부에서 문학의 본질이라든가 정치나 사회 현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은 사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몇 가지 여쭙고 싶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현대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이 시를 외면하는 현실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시는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마음에 남아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시는 미술 장르와도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로만 구성된 시들도 여럿 보였고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장르는 반갑지만 갈수록 난해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 자신의 내면으로만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적인 것의 의미와 요즘 나오는 난해한 시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적인 것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정답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령 수능 시험을 쳐야 된다든가 뭐 할 때는 할 수 없이 미리 단답을 준비했다가 딱 하는 거지만 시적인 것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또 시청자들이 아이고 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그러고 떠나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오늘 얘기하신 가운데 몇 가지, 하나는 시가 꼭 어려운 장르가 아니다. 그거는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 그러면 현대시 그러면 골치 아프고 어렵고 나는 뭐 안 읽을 거야 그러지 않고 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는 게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좋은 건데 요즘 독자들 보면은 특히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시에서 한 구절 딱 따가지고서 인용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이들 있잖아요. 근데 뭐 시라는 게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끙끙 앓으면서 시 한 편을 써낸 시인에 대한 온전한 대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딱 어느 한 계절에 마음에 들면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한 구절이 나오기까지 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시인이 뭘 가지고 고민했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좀 전편을 다 읽고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시가 미술 장르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미술도 미술 나름이죠. 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미술에서 우리가 꼭 어떤 그림에서 아니면 추상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게 무슨 이야기다 뭐 어떤 의미다 하는 거를 알려 그러기보다도 그 그림 자체를 즐기자.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그런 취지 그런 말씀 아니었나? 아니면 다른 얘기였나? 취지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좀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고 느낀 적도 있고 정말 언어를 글자들만 배열해서 있던 시대로 있는데 그게 되게 현대 미술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가령 추상 미술이 있으면은 그거를 구상 미술의 기준에서 이게 뭐 무슨 얘기다, 뭐 어떤 저 형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풀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추상 미술은 추상 미술대로 즐기면 되는 거고 현대 시도 그런 종류의 시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런 것이 원래는 아주 특출한 시인들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치열한 탐구 속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유행이 트렌드가 돼버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다고 봐요. 특히 최근에 와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가려볼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자기 내면을 파고들든 아니면 외부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든 시인이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로 시가 어려워지는 경우 그런 거는 우리가 존중하고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2011년에 나온 내 책을 보셨다니까 그게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민중의 삶이라는 글이 있죠. 2009년에 나온 글인데 거기서 내가 첨단의 실험을 하는 시인들을 한편으로는 일종의 그 특공대에 비교했다가 또 다른 맥락에서는 그걸 선방에서 참 영맹정진하는 스님들한테 비교를 했습니다. 현대시가 도달해 있는 어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얼핏 보기에는 무리해 보이는 실험까지 하면서 새로운 걸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특공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스님도요. 선방에서 좌선하고 가는 것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어떤 경지에 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치열한 정신의 수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되는데 그러나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선방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으면은 대중에게 자기가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베풀고 보시를 하고 교화를 하는 게 진짜 부처님의 제자된 행각이고 또 보살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열한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난해한 시를 쓰는 그런 시의 의미는 그것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진짜 큰 시인은 그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또 대중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훌륭한 시인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시인들이 이걸 얼마나 읽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얘기는 지금도 뭐 그대로 되풀이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시인들이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그 의미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독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풀어내는 것은 더 유의미하다고 방금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독자들이 읽기 쉽고 독자들한테 잘 다가온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쓰기 쉬운 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를 쓰는 게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시를 쓰려면은 스님으로 치면은 선방의 수련은 수련대로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깨달음을 가지고 또 대중에 와서 대중의 언어로 그걸 또 표현하는 그 노력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곱절로 힘든 과제죠. 네. 모든 시들을 다 존중해야. 네, 그러면은 평론집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평론을 읽으며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는 동시에 아득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글을 쓰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막막함도 있었는데요. 내가 과연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근처에라도 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었어요. 문학을 그저 아끼고 사랑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쌓아야 이러한 글쓰기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서평, 평론 등 책 또한 문학작품에 관해서 글을 쓰실 때 어떤 점을 중시하시는지 글쓰기의 자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을 읽으면서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고 아득해지기도 했다는 말씀은 일단 칭찬으로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그 말을 받아먹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글을 쓰는 목표는 사람들이 뭐 아득해지고 감탄하라고 쓴다기보다는 내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하고 또 독자는 독자대로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을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글을 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아득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그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뭘 안 하겠다 이런 민지 씨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효과를 거뒀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얘기한 그 2009년에 글만 하더라도 그 내가 70대에 들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많은 글들이 60대, 70대에 쓴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년, 70년을 헛살지 않았으면은, 초심자들이 볼 때 좀 이거 내가 금방 따라가긴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도 좀 주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저거 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남의 글을 읽고서 꼭 글 아니라 뭐 예술가가 음악가도 좋고 뭐 할 때 야, 너무 저 경지에 나는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예술가, 선배 예술가의 의도한 바도 아닐 거거니와 우리가 뭔가 공부법을 좀 잘못 알고 있다. 가령 옛날에 우리 선현들의 공부법에서는 공부라는 게 진짜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라고 그랬거든요. 위기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이 봐주고 인정하고 뭐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이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위인지학. 그 인이라는 건 남이란 말이에요. 위인지학이라 해서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고 진짜 공부는 나 자신을 위한 공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어떤 선배든 또는 동료든 그 사람들에 대한 상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그 비슷한 얘기가 도학과 과학을 병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도학은 성리학자들이 그 주자학을 가지고 도학이라고 할 때 그 도학이 아니라 쉽게 풀어 말하면은 마음 공부와 지식 공부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는 오로지 몰두하다 보면은 저 사람만큼 내가 언제 지식을 갖겠냐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보다 내가 지식이 많지 하는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마음 공부와 지식 공부를 병진하면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위기제약을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지 씨는 뭐 내가 꼰대 같은 소리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너무 아득해서 뭐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20대 클럽 창작과 비평 출신의 구민지 씨, 더군다나 출판 편집자가 되길 원하고 또 시를 좋아하신다는 분을 만나서 잠시나마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